이 결과적으로 궁극적 목적이 있겠죠. 생산자의 소득 정도도 되겠지만은 소비자도 믿고 살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목적이 나와 있고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또 궁극적 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에 아마 제 경험으로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가 출제됐던 것 같아요. 뭐 연따나 출제되지 않습니다만은 1회 때는 당연히 출제됐죠. 첫 번째 시험이었으니까. 2회 때 안 되고 3회 때, 뭐 5회 때, 7회 때 해가지고, 꾸준히 목적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목적 부분에 뭐 농업이나 소득증대라든가 소비자 보호는 그냥 있는 거니까 외울 건 없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라는 게 있죠.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부분이 GAP 농산물도 GAP라는 것은 Good Agricultural GAP니까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좋은 농산물이라고 하는 G가 들어있어요. GAP에 이건 향후 앞에서 배웁니다만은 이 G가 굿이에요. 굿. 좋은 농산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좋다는 것이 농산물의 품질이 좋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GAP의 핵심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GAP라고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도표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일반 트럭들 지나갈 때 박스차 옆에 뭐 이렇게 보면 그림이 붙어 있는데 GAP라고 붙어 있을 때 저 농산물은 안전하게 관리가 돼 있다. 즉 먹어도 아무 탈이 안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이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GAP 농산물의 우리나라 말도 예전에는 GAP 농산물에 대해서 우수 농산물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오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농산물 우수 관리라는 거는 우수가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이런 문제는 기출이 됐습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한 문제들은 뭐 올해 15회 때도 출제될지 안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은 그래도 출제된 적이 있고 기출이니까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회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다음 농산물 품질 관리법 목적으로 틀린 거 상품성 향상 나왔죠. 소비자 보호, 농업인의 소득 증대 있는데 농산물의 대량 생산 유도. 우리 자격증 시험은 이렇게 우리가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40점 이상 중에서 평균 또 60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저한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혹시나 해서 내가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몇 점이나 맞을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전에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치게 되면은 뭐 법이 됐든 일반 과목이 됐든 그냥 시험 공부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럼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지? 기출문제의 문제를 만나보기 위해서 미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딱 펴갖고 한번 풀어보는 그런 순서를 갖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전혀 공부하는 상태에도 40점은 넘어가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맞아 저 찍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60점은 넘지 않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 2개월, 3개월 쭉 해도 그래도 40점대예요. 공부를 하건 안 하건 40점대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갔을 때 50점이 넘어가고 60점이 넘어가요. 이것은 공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 쪽에서 그 강사도 많이 있었고 학원 운영도 많이 봤는데 예전에 그 공인중개사라든가 주택관리사 뭐 일베 도로교통 지도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자격증 강좌를 많이 열었는데 되게 시험처럼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사람들 한 얘기가 저요 작년에 시험을 한번 쳐봤는데요. 시험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몇 점 나왔어요. 그거 다 누구나 그래요. 자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학부형들을 좀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요즘 애들이 참 영악하고 똑똑하죠. 어느 구사를 하는 것 보면 5살, 6살 되는 애들이요. 또는 3살, 4살 되는 애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거 보면은 꼭 어른들 언어와 똑같습니다. 단어를 선택하고 단어를 갖다가 쓰는 내용들 보면은 애기들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조기 교육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 그 통신 매체에 이렇게 그 노출되다 보니까 일반 사회생활에서 그냥 느낄 수 있는 또래 집단이 느끼는 대화가 아니고 좀 고급 같은 언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를 낳는 부모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알아요. 말하는 게 굉장하거든요. 천재가 아니면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커가는 과정에서 아주 평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거의 천재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IQ 150 이상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멘사 그룹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숫자 능력이라든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났을 때 얘기인데, 언어 구사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천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또래에서는 다 그 말을 써요. 1살, 2살 되는 애들이 아주 뭐 놀랄 정도입니다. 부모들이 착각할 만도 한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이 시험 총 4과목이잖아요. 1차에서 4과목을 치는데 평균 40점대 맞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또는 50점대도 달랑달랑 작년에 떨어졌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무슨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 하나,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상식적 선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5문제 중에서요, 말도 안 되는 지문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시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문 속에서 거짓말 냄새가 풀풀 나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해 기출문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농수산물 품종관리법 목적으로 틀린 거 공부를 안 했다 치고 상품성 향상, 소비자 보호, 농업인 소득 증대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대량 생산을 유도한다. 대량 생산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도 아닌데, 농산물의 대량 생산의 개념은 뭐 농지에다가 많이 씨 뿌리고 많이 농사 짓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냄새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물론 공부를 했다면 대량산 유도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금방 체킹을 합니다. 자, 내가 공부를 적당히 안 돼가지고 이게 1번이지 2번이지 헷갈리죠. 시험장에 가시면 다 그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헷갈렸을 때 정답을 고를 때 상식선상에서 고르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공부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알파는 상식적, 시사 또는 여러분들의 철학, 가치 문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알파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필 돌려서 뭐 번호 찍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매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상식선에서 푸는 준비도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름 기출문제도 너무 대량생산 유도라고 해서 엉뚱한 것이 정답이 되어 있는 케이스죠. 8회 기출문제는 그냥 그 문제 그대로의 그 법률 전문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죠. 가로치기 내갖고 농산물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적 부분은요 출제가 돼요. 그래서 목적을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크게 적절한 품질 관리, 안전성 확보, 상품 향상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의편에서 농수산물의 정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초창기 그 법령 내용하고 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정의 부분에 농산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은 뭐냐, 어떤 것을 농업이라 하느냐 했을 때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그 농업이라고 정의를 했고, 각각에 해당되는 재배업과 축산업, 임업에 대한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로만 좀 봐두세요. 이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안에 수산물 부분은 다 빼냈다 그러는데, 교재 안에 수산물 부분이 좀 언급이 돼 있어요. 왜 언급이 돼 있냐면은 법령 편제를 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보면은 수산물 부분을 빼버리면은 좀 균형, 밸런스가 안 맞는 파트가 있어요. 농수산물에 대한 정의 있는데 농산물만 해놓고 수산물 빼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산물에 대한 언급이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수산물은 철저히 제외합니다. 볼 필요 없어요. 자, 정의편에서 시험 문제가 정의편은 목적은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의 있죠. 정의는 단어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 정의표는 거의 99% 출제가 됩니다. 99% 출제가 돼요. 이 중에서 뭐가 출제될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꾸준히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시험 농산물 우수관리다 정의편에도 있고 또 강론에도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정의편에서는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첫 번째 정의편에서 나와 있는 생산자 단체 이 부분은 좀 출제도 됐지만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생산자 단체란 건 뭐냐? 첫 번째 생산자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요. 지원금을 받고. 생산자 단체의 대표인 케이스가 여기 보면은 농조, 산조, 여변초 조합, 그 다음에 수조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 및 중앙회는 일단 생산단체가 됩니다. 조합 및 중앙회는 되고, 조합 및 중앙회가 아닌 케이스도 생산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법인격으로 있는, 자, 생산단체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생산단체 중요한 부분에 첫 번째 중요한 제1번에 알 것은 농조, 산조, 농조, 산조, 여변초 조합, 수조는 안 나올 거니까 빼버리고요. 그래서 일반의 생산자 단체를 한번 정의를 했을 때 생산자 단체를 세 파트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조합 등이 나오고, 두 번째 5인 이상이 공동 생산, 공동 판매, 공동 출하, 공동 가공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케이스, 이것은 생산자 단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공동 생산,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서 농업인 몇 명이 모여야 된다?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만든다?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법인 정관을 만들고 등기소가 갖고 법인 등기를 하면은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을 만든 생산자 조직도 역시 우리가 생산단체로 해주고, 생산단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농림부에서 또는 농관원에서 조직관리라고 생산관리하고 유통관리하고 판매 모든 국가적인 농업정책을 피고자 할 때 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정책을 핍니다. 개인 농업인도 우리가 무시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케이스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자 단체가 어디까지 범위에 해당되느냐, 소위 말해서 예전에 2차 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직 2개를 써라 하는 2차 시험이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생산단체가 2번 2종 세트에 5인 플러스 공동으로 생산, 출하, 가공, 판매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법인격을 갖춘 것이 생산단체에 들어가고, 세 번째, 요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단독으로 내기도 하죠. 세 번째 들어온 것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농업회사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회사법인,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조합하고 농업회사하고 이 두 가지 법인을 우리는 생산단체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요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은 없을 거예요. 영농조합법인과 2인 이상의 농업인이 결성한 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꼭 농업인이 아니어도 돼요. 일반 투자자라든가 유통업자들이 설립해서 아주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을 만들었다. 김치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농업인이 아니어도 돼요. 예? 그러나 김치는 농업 생산품이잖아요. 가공품이죠. 그래서 농업회사에서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반드시 농업인 2인 이상이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때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여기까지가 3종 세트로 생산자단체에 들어온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류표준화가 있죠. 물류표준화는 2차 시험에서도 기출이 됐고 1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물건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 4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그러면 물류 각 단계에서 뭐가 사용돼요? 기계가 사용되고 기기가 사용되고 거기에 라벨이 붙고 스티커가 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합니다. 물류표준화는. 왜? 이동 시에 우리가 트럭에다가 박스로 물건을 이렇게 차곡차곡 적재를 하더라도 동일 규격의 박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규격 적재 효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박수 규격이 들쭉날쭉해 보면 적재 단위가 좀 틀려져 버려요. 지게차로 이렇게 올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기 용기 설비 정보에 대해서 규격화 시켜가지고 호환성과 연계성 서로 바꾸더라도 전혀 차이가 없게끔, 그리고 이동시킬 때 변화를 주더라도 연계 단계에서 차이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물류표준화죠. 물류표준화는 2차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 우수관리죠. 우수관리의 핵심은 GP 파트에서 안전성 확보였어요. 안전성을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농산물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의 곰팡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방사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화학약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면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농업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농업 환경은 토양, 수질을 얘기합니다. 토양과 수질. 그 다음에 농업 환경 생산 단계에서 쓰는 것 중에 우리 친환경 농업에서 또 많이 하는 거 있죠. 친환경 농산물 기자재라 그러죠. 그게 일반 파이프라든가 비닐도 친환경 제품 아니면 못 쓰게 되죠. 예, 그래서 친환경 생산 자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된 자재들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GAP 인증 마크를 받은 팀들은 그런 자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생산 후 수확 후 관리 단계에서도 대표적인 게 유통 단계가 되겠죠. 유통 단계에서도 일반 유해 요소, 위해 요소라고 그러죠. 유해 요소, 유해 요소,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잔류소 유기오염 물질, 유해 생물들 이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을 농산물 우수 관리라고 되어 있죠. GF에서는 굿이란 말이 제일 앞에 있죠. 근데 이걸 갖다 국산 말로 번역을 할 때는 농산물 우수 관리해가지고 우수란 말이 즉 굿이란 말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력 추적 관리도 2차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죠. 물론 1차에도 나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어.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농산물 납품을 했는데 그 농산물을 먹은 학교 기숙사에다 학교 식당에 납품을 했어요. 학생 전체가 식중독 오염이 됐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축산물에서 오염이 됐냐? 아니면 농산물 시금치에서 됐냐? 상추에서 됐냐? 기생충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게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역추적해가는 과정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유통 단계에서 또는 수송 단계에서 또는 생산 단계에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찾아 들어가는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원인만 규명하면 뭐돼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 판매 단계, 또 유통 단계 이 세 가지 파트를 전괄 통합해서 로트 번호를 보유합니다. 로트 번호가 총 11자리인가 9자리인가 정확히 지금은 기억은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것도 로트 번호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력 추적 관리 농산물이라고 상품 비닐 포장이라든가 박스에 포장된 데 보면은 로트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가지고 농산물 품질 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력 추적 관리 파트의 첫 번째 창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거기다가 이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농산물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서 생산돼 가지고 어떻게 왔다 하는 기록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농산물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역추적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 판매 단계 등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지적 표시가 있죠. 지적 표시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만 지적 표시의 1호가 뭐냐? 1호. 보성 녹차가 우리나라 지적 표시 1호 상품입니다. 1호 상품. 최근에 제가 봤던 것들은 괴산 고추던가요? 그래서 지적 표시 상품들을 계속 이렇게 등록이 되어 옵니다. 지적 표시는 농림부 장관한테 임산물 같은 경우는 임산물도 마찬가지로 장관한테 하겠네요. 장관한테 지적 표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죠. 대부분 경우에 장관이 우리 법령 구조가 그래요. 장관이 일한다고 대놓고 실질적인 일은 농관원장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GAP 인증 같은 경우도 장관한테 인증을 해라 이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서류 제출은 누구한테 한다? 농산품질관리원장한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인증기관한테 한다.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지적 표시는 장관으로 시작해서 장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적 표시라고 하는 보석 녹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석 녹차 1호 녹차 등록을 할 때 그 보석 녹차라고 하는 명성, 품질, 그 특징이 보성이라고 하는 지역과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씨앗을 보성에 심으면 보석 녹차가 돼서 품질이 좋은데 똑같은 씨앗을 충북 제천에다 심게 되면은 보석 녹차의 품질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지리적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 품질, 그 방 특징이 본질적으로, 이 본질적이란 말도 옛날에 2차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가로치기 가지고 본질적이라는 말을 쓸 줄 아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네요.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됐다라고 하는 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보성, 녹차, 성주, 참외, 의성, 마늘. 그래갖고 농산물 명칭 앞에다 지역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여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지리적 표시 제도라고 합니다. 강론에서 또 구체적으로 배우게 돼요.